지금으로부터 무려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국가가 직접 뒤를 봐준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게요. 바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금융의 설계도가 됐거든요. 역사상 최초의 거대 금융버블이라고 불리는 사건. 바로 고위금융계의 원죄, 남해 거품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전말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1720년, 총도 아니고 대포도 아닌 그저 종이 한 장이 새로운 무기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믿기시나요? 이 종이 조가리 하나가요, 수많은 귀족들을 하루아침에 파산시키고 심지어 당대 최고의 천재마저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금융전쟁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대체 이 종이가 뭐길래 영국 전체를 그렇게 뒤흔들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무한돈 복사버그. 정말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제목이죠? 하지만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이 거대한 사기극에도 그럴듯한 동기와 아주 치밀한 설계자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다 같이 18세기 초 영국으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합니다. 당시 영국은요,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말 그대로 나라가 파산 직전이었어요. 정부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어마어마한 빚더미 위에서 허덕이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대가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영국은 사실상 국가 부도, 그러니까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정부 금고는 텅텅 비었고요.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고 마구 찍어냈던 국채, 쉽게 말해 정부가 나중에 돈 갚을게요 하고 써준 차용증 있잖아요. 이게 시장에서는 그냥 휴지조각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의 신용이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경제는 완전히 멈춰버린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마비 상태였던 거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남자가 훼성처럼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존 블런트.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기회를 발견한 거죠. 그가 내놓은 계획은요, 들어보면 이게 다야? 싶을 정도로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뭐냐면 남의 회사라는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시장에 널린 그 쓸모없는 정부 빚, 그 휴지 조각 같은 국채들을 싹 다 사들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국채를 가져온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주식을 주겠다, 이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니,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그 가치도 없는 정부 차용증을 듣도 보도 못한 신생회사의 주식이랑 바꾸려고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존 블런트의 천재적인, 아니 악마적인 마케팅 실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 남의 회사에 엄청난 당근을 하나 던져주거든요. 바로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와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 즉 무역 독점권입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메리카는 그야말로 엘도라도, 황금의 땅이었어요. 페루의 은, 멕시코의 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꿈의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또 아주 의도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황금빛으로 번쩍이던 무역 독점권, 그거 사실 아무 가치도 없는 껍데기였습니다. 왜냐고요? 당시 남아메리카는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고 영국은 바로 그 스페인이랑 한창 전쟁 중이었거든요. 배를 띄울 수조차 없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존 블런트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남의 회사는 무역회사인 척 탈을 쓴, 사실은 국가부채를 담보로 주식이라는 종이를 찍어내서 돈을 버는 거대한 금융공장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무대는 마련됐습니다. 탐욕의 카니발. 존 블런트는요, 사실 옆나라 프랑스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엄청난 돈잔치가 벌어지는 걸 이미 똑똑히 지켜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저걸 런던에서도 해야겠다. 아니, 더 크게 벌여야겠다. 그는 이제 런던 한복판에 역사의 길이 남을 거대한 시장 거품을 의도적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습니다. 사람들의 탐욕을 땔감 삼아서 거대한 광기의 축제를 열기로 한 거죠. 이 허무맹랑한 계획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그래서 블런트는 아주 대담한 방법을 씁니다. 국가 권력 그 자체를 돈으로 사버리는 거죠. 재무장관, 내각 강요들, 힘께나 쓴다는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국왕이 총애하는 애인들한테까지 비밀리에 주식을 뇌물로 찔러줍니다. 그리고 활용점정, 바로 국왕인 조지 1세가 직접 이 남의 회사의 총재저리에 앉게 됩니다. 이쯤 되니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1번 회사가 아니라 와, 이건 나라가 보증하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믿게 된 거죠. 자,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블런트는 여기에 기름을 확 부어버릴 첫 번째 금융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증거금 거래, 오늘날의 신용거래나 레버리지 투자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돈이 10%만 있어도 나머지 90%는 회사에서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 거죠. 이러니까 돈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빚을 내서 이 투기판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시장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블런트는 한술 더 떠서 정말 악마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두 번째 장치를 가동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남의 회사가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투자자는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당연히 남의 회사 주식을 사겠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릅니다. 그럼 오른 주식을 담보로 회사는 투자자한테 돈을 더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는 그 돈으로 또 주식을 사고 이게 무한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내는 연구 운동기관처럼 자기들끼리 돈을 돌리면서 주가를 하늘 끝까지 밀어올리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남의 회사 주식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으니까 런던 전체가 그야말로 투기 광풍에 휩싸입니다. 너도 나도 한몫 잡자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황당한 회사들이 막 생겨나요. 예를 들면 납에서 은을 뽑아내는 회사, 영원히 돌아가는 바퀴를 만드는 회사, 뭐 이런 것들이요. 이 중에서도 진짜 대박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사업인데 그게 뭔지는 아무한테도 알려줄 수 없다는 회사였어요.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넣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이쯤 되면 탐욕이 이성을 완전히 삼켜버렸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자, 모든 게 존 블런트의 계획대로 정말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마 세상 꼭대기에 오른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실수 하나가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블런트의 눈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저 가짜는 짝퉁 거품 회사들이 너무 거슬렸던 겁니다. 저것들이 내 돈을 다 뺏어가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막강한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의회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거품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켜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정부 허가 없이는 주식회사를 만들지 못하게 막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이 투기판을 자기가 독점하겠다는 속셈이었죠. 그런데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이야 그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1720년 1월에 128파운드였던 주가가 6월에는 무려 890파운드까지 치솟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7배 가까이 폭등한 거죠. 정말 미친 상승세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저 정점을 찍은 직후 거품법이 통과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8월에 조금 주춤하나 싶더니 9월에는 보세요. 190파운드. 그냥 수직으로 내리꽂아버린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죠. 왜 갑자기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바로 그 거품법 때문입니다. 수많은 작은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되면서 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럼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다 날렸죠. 그 손실을 메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남의 회사 주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남의 회사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주가를 밀어올렸던 그 완벽했던 연구 운동기관. 이제 그게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파멸을 향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하고 마진콜, 그 매물이 쏟아지니까 주가는 더 떨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거죠. 네,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이 붕괴가 남긴 상처는요, 한 나라의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국 전체의 부가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국가적인 재앙이었죠. 처음에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던 투자자들의 감정은 이제 이 모든 판을 짜고 부추겼던 사람들을 향한 들끓는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꼽히는 아이작 뉴턴입니다. 네, 바로 그 뉴턴이요. 이 똑똑한 사람도 이 투기 열풍에 휩쓸렸다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2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잃었습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뉴턴은 평생 남해라는 단어는 자기 앞에서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천재의 이성도
탐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아이작 뉴턴 같은 천재도 이렇게 당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했을까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까지 팔아서 투자했던 귀족들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고요. 수많은 상인들이 파산했습니다. 평생 모은 쌈짓돈을 몽땅 날린 서민들은 길거리에 나앉았죠. 런던 전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책임자들을 템스강에 쳐넣어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금융위기가 나라를 뒤엎을 수도 있는 정치위기로 번져나간 겁니다. 나라가 뒤집히기 직전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정치인 로버트 월폴이 해결사로 나섭니다. 그는 아주 영리하게 대처하는데요. 일단 주동자 몇 명을 아주 엄하게 처벌해서 성난 민심을 달래줍니다. 동시에 국왕이나 정부 고위층은 이 스캔들에서 쏙 빠져나갈 수 있게 보호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치를 단행합니다. 바로 잉글랜드 은행이나 동인도 회사 같은 다른 큰 회사들한테 남의 회사의 빚더미를 강제로 떠넘긴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상 최초의 대마불사, 즉 망하기엔 너무 크다는 논리로 이루어진 구제금융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잉글랜드 은행이 영국 금융 전체를 관리하는 지금의 중앙은행 같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되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300년 전 영국에서 있었던 그냥 옛날 이야기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1720년에 있었던 이 남의 거품 사건의 DNA는요, 오늘날 금융 시스템 곳곳에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1720년에 남해 회사가 남미무역이라는 새로운 꿈을 팔았다면 2000년대에는 닷컴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꿈을 팔았죠. 2008년에는 주택 파생 상품이라는 아무도 이해 못할 복잡한 꿈을 팔았고요. 최근에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금융의 꿈을 팔고 있습니다. 또 정부 빚을 회사 주식으로 바꿔치기 한 수법은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자산을 사들이는 양적 완화랑 정말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결국 이름과 포장지만 바뀔 뿐 탐욕을 자극하고 거품을 만드는 그 핵심 원리는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명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에는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제때 빠져나올 수 있다, 이다. 바로 아이작 뉴턴이 했던 생각이죠. 인류 최고의 천재였던 그는 거품인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나는 남들보다 똑똑하니까 꼭대기에서 딱 팔고 나올 수 있어 라고 자신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장은 이성적인 계산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가 뒤엉켜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물과 같다는 것을요. 똑똑한 머리만으로는 이 광기를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남의 거품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아무리 뜨거워 보이는 자산이라도 그 가격은 언젠가 반드시 본래의 가치로 돌아온다는 냉혹한 진리입니다. 거품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둘째, 정치 권력과 거대 금융자본이 한통속이 될 때 그 리스크는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역사상 최초의 대마불사 구제금융을 통해 금융위기가 오히려 기존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중앙은행 같은 특정 기관의 힘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3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 최고의 천재였던 아이작 뉴턴조차 그 끝을 보지 못했던 거품을 과연 우리는 터지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인류의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